중동 정세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급변하는 중동의 전장, 그 실체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분이시죠. 마영삼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 정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스라엘 공세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 첫 공격의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 좀 특이했는데 이게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유대 시오니즘, 시온주의라고 하죠. 시온주의를 좀 드러내는 하나의 구절이어서 온 얘기거든요. 이게 Rising Lion이라고 하는 작전명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자와 같이, 사자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 그렇게 번역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겁니다. 원래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니로다. 이게 뭐냐면 포기를 안 하겠다. 포기를 안 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피를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은 항상 자기네들 유대 민족을 절멸하려고 하는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자와 같이 우리가 그 암사자, 수자사와 같이 일어나서 그 이란을 절멸하겠다, 피를 다 마실 때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그 구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할까요? 민족성에 기반한 차별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돼서 그들의 결기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시오니즘으로 정책을 하는구나를 또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그 작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사자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에 맞는 공격이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F-35 스텔스기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서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을 하고 수뇌부까지 제거를 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풀어주신 건데 군사적으로는 이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SNS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공습 관련된 영상들 보면서 약간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충격과 공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주요 핵심 시설, 특히 이제 핵시설 관련된 타격도 있었지만 테헤란이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공망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뭐 공영 방송국까지. 최근에 그런 영상도 나왔고. 근데 이게 사실 이란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중심부를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까지 이제 암살을 했고 이러다 보면 이란 사람들은 굉장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헤란에서 많은 시민들이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영상들도 막 SNS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 침투, 그다음에 이제 공중 우위 확보, 그다음에 이제 포적을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지도부 마비 한 4단계 정도로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지난해 또 4월, 10월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맞붙었지만 이번은 정말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이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심리를 이분이 제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셨는데 마영삼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하기 이틀 전에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반영한다고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과정을 아주 소상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이스라엘 측에서 이 정보 출처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란은 NPT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IAEA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 내는데 상당히 소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근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거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 소스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2018년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뒤쪽에
그 파일을 쫙 꽂아 놓는 책장을 배경으로 했는 거거든요. 우리 이만큼 정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란의 핵 개발 예. 문서 원본을 다 갖고 있다. 다 탈취를 해온 겁니다. 그럼 보통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놔도 되는데 그걸 네.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분량이 그 500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183개의 CD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보력이 이제 대단하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폭로를 했습니다. 모사드 첩자를 잡으라고 정보기관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수장을 임명을 했더니 그 수장이 모사드의 첩자였다. 어머나. 그리고 그 기관에 네. 직원 20명이 모사드의 첩자였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것은 저 핵무기를 갖기 전에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요. 의지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그 이란의 핵 개발이요. 이 공격을 이스라엘 할 정도면 실제로 굉장히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지난달에 IAEA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60% 농축했는 우라늄 408kg을 갖고 있다. 그럼 그게 한 9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60% 농축을 90%까지 올려야 됩니다. 시간이 약 2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얼마큼 걸립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측에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보통 다른 이제 전문가들 한 6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걸 완성을 해서 전략적인 배치까지 가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뭐 여하튼 간에 지금 3개월에서 지금 3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점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핵폭탄이라는 게 하나를 만들면은 숫자 늘리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라늄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바로 우라늄탄입니다. 그때부터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만들 정도다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더 급박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란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실제로 그 이란의 핵심 거점, 예. 핵 거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까? 농축 우라늄 양만 갖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격발 장치, 그다음에 이제 투발 수단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주장하기를 요번에 그 핵물질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 핵 격발 그런 핵 폭발 그 프로그램까지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한테는 정말 자위권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공습의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거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해가 좋고요. 그러면 나탄즈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탄즈 시설은 기술의 그 핵심 연구소들과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한 만기 넘는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IAEA 보고서 2월에는 287kg의 60% 농축 우라늄이 축적돼 있었다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그게 408kg으로 늘었거든요. 그 대다수의 양이 나탄즈 시설에서 농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탄즈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저해시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먹혀들었다 공습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죠. 네. 그러면 전 이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고위 군 수뇌부를 제거를 했어요, 이란에. 근데 그것도 뭐 작전 뭐 군 개입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공격을 받아서 숨지기도 하고 모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사드가 이번 작전을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잘해요. 정보 융합을 잘해요. 아,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의 특수전 전력들도 이란 내부까지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개월부터 이란 내부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공망을 지상에서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유도 무기들을 이제 다 보관을 해놓죠. 그리고 이제 D-Day 날 이것들을 다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네.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면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마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사실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이 스텔스 무인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RA-01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외신에 따르면 이 무인기들이 상시 이란으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방공망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됐고 거의 손바닥 보듯이 네. 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잘 보시면 이스라엘도 인공지능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과 시점들을 찾아서 아주 핀셋으로 때리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좀 주요했고 특히 이제 이 방공망을 부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군이 가서 방공망을 부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지상에서 비밀 작전하는 요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대전차 미사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방공망이 있지만 한 군데만 무너뜨리면 네네. 한꺼번에 전투기가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중동 사태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이런 좀 친이란 무장 세력들과 연이어 충돌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들 세력과 전투도 여러 번 치렀단 말이에요. 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재작년 10월 7일 네. 이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었지요. 그게 상당히 뭐 이스라엘 쪽으로서도 놀랐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하마스 완전히 그냥 제거가 됐단 말입니다. 헤즈볼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세력도 상당히 위약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이 기존에 있었던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앞으로의 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핵무기는 어떻게 해서더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뭐 침략받았던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정도까지 집요하게는 못해요. 이스라엘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 말고 막 이스라엘 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기원 후 70년 로마가 침입을 해서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다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가? 왜 그러냐? 이게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홀로코스트 마인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짜 유대 민족이 절멸될 수 있다. 아예 없어질 수 있다. 절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인드가 모든 사람한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사적으로 만날 때도 나눠보셨어요? 어느 정도로 잘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비둘기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라빈 총리라든가 페레스 대통령 같은 분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생존해야 된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후티 반군이 이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렇게 약화가 됐는데 이란이 이 싸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그 대항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대리전 세력을 이용해서 전쟁하는 것.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무기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이죠.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참 효과적인 군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민병대 세력과 후티, 헤즈볼라가 거의 다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을 쓸 수 없습니다. 후티도 자기네들이 싸우겠다,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미사일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미사일도 화수분은 아니거든요. 계속 쓸 때마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에 되게 성공적으로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목표가 핵 능력과 핵 시설을 우리가 이게 자위권을 발동해서 막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위협이니까라고 해서 공격을 해서 핵 과학자, 그다음에 핵 정책을 하는 군사 장성들, 그다음에 나탄즈 시설을 공격을 했죠. 그다음에 곧바로 좀 특이할 사항은 곧바로 이란 서부 국경 지역에 그 미사일 방공망, 레이더 기지를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란의 그 영공의 그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뭐 하스카셈이라든지 파타원이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고 좀 타격에 성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탄도 미사일들이 네. 이미 이란 영공에서 뜰 때부터 포착돼서 거기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모든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의 기습 공격한 거잖아요. 예. 이란은 뭐 정보력이 없어. 이거 전혀 몰랐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내에서 정보력을 거의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의외인데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투철한 안보관이 있는 것 같고 이란은 반대로 이란은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를 제가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반체제 세력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란 내에 현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체제를 전복시킬 만큼의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뒤엎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 이스라엘에는 좀 친이스라엘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의외네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게 뭔가 사람을 포섭할 때는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물질적인 걸 제공하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저항 의지를 사실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에서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촘촘하게 예. 오랫동안. 과거에 한번 이제 외신도 한번 나왔지만 그런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킹을 통해서 마비시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좀 이제 미사일 방어 관련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란의 방공망이 와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 얘기할 때 이동식 발사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텔이 움직일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의 전투기 날아다니고 지금 이스라엘 무인 전청기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텔들이 움직일 때 그걸 다 감시를 해요. 그럼 이거를 텔만 부시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들도 좀 예, 잘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같아요.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 3개 정도 있고 거기 이제 그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 2, 3 이게 있고 여기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미국이 지원을 받는 사드, 그다음에 홍해 쪽에 지금 미국이 이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SM-3까지 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그리고 튀르키 이런 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사드를 샀어요.
그래서 사드 레이더를 가동 중입니다. 근데 이걸 다 미국에 정보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보면 그런 탄도탄 조기용부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오는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들을 다 취합이 돼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 어디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America First Policy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동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중동 문제는 중동 지역 내에 있는 세력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절약한 이 에너지를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집중 발휘를 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동 문제는 미국의 국익, 핵심 국익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이거 어떻게 마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그거 끝나고 나면 가자 문제. 가자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휴전을 할지 종전을 할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은 이젠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중동 평화 구상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이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바인데 핵심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아랍 국가들도 다 따라서 할 가능.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들도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중동의 평화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또 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도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떨어진 지역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어떤 그 곳이고 또 그곳의 민방위 시스템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생활하셨으니까. 네, 현재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군사 전략 시설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에 워낙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오차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지역의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2003년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 실제로 제가 2003년에 그 현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담 후세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치면은 우리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냐면은 사담 후세인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쟁이 임박해지니까 민방위 본부에서 국민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방독면 휴대해라 24시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밤에 잘 때도 옆에 끼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우리는 안 지킬 것 같아요. 잘 지킵니다. 매우 잘 지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는 그 수색을 할 뿐만 아니라 다 그 메탈 탐지기로 다 합니다. 뿐만 평소에도요? 아니라 예? 평소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다 합니다. 쇼핑몰에도 다 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테러가 합니다. 많이 일어나니까. 예. 테러가 그리고 각 건물에는 테러에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방공호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 있듯이 네, 그 아파트 그런데 밑에 다 문제는 개별 가정도 다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지하에 가면은 그 방공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비상식량도 이제 넣고 라디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죠. 평소에도.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킵니다. 그리고
요즘도 긴급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울리면은 30초 이내에 방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뭐 평소 훈련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사님도 계실 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했고 예. 당시에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대사관을 포기를 하고 대사관저 지하 방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님과 함께 좀 이스라엘 둘러싼 중동 정세 좀 현장 얘기도 많이 들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디펜스 프라임 이스라엘 이란 사태 배경과 향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아까 그 마 전 대사님이 네. 지금 네타냐후가 이제 인기가 없다가 이 공습으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그 좀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그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불리한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6월 13일 날 공습이 있었는데 6월 12일 날 네타냐후 정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 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리쿠르드 당은 33석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의회는 12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61석이 넘어야지만 총리가 되는 그 위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리쿠르드 당이 취했던 방법은 극우 정당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60석을 넘어서 총리가 됐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극우 정당의 그 핵심 지지 세력은 하레디라고 하는 원리주의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법에서는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원천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 징집을 해야 되는데 하레디들이라는 사람들은 징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왜 우리 다 같이 군역을 지는데 저 사람들만 안 지냐? 그러니까 쟤네들도 징병을 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징병을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연정 내에서 극우 정당이랑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안 그 야당에서 빨리 그럼 불신임 그러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표를 붙였는데 6월 12일 날 그 결과가 53대 61로 부결이 되면서 네타냐후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6개월 안에 또다시 그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이 시기에 6개월 한 시기에 자기가 만약에 끝까지 이 총리직을 지키고 싶으면 돌파책이 필요했던 거죠. 묘하게 타이밍이 묘하게 겹친 그 거네요. 타이밍이 겹치죠. 네. 그다음에 네타냐후 정부가 지금 하나 또 하고 있는데 그게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국외 정치 상황에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6월 15일 날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 6차 핵협상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란과 핵협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계속 처음부터 반대였습니다. 너 이거 속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란한테 많은 것을 뺏기게 돼 하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점이 미묘하죠. 6월 15일 날 6차 핵협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전인 6월 13일 날 공격을 한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6월에 유엔에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 돼서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의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의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국제사회의 요청을 듣지 않으니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해서 동등하게 얘기하게 하자. 그것도 우리 다뤄보자 하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이것은 테러범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행위다 해서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국제 관계 측면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지금 현 행정부한테 불리한 상황에 6월 13일 이란에 대한 공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진짜 왜 이렇게 공습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외신 보도를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휴전과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는 작전병처럼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작전을 길게 끌고 갈 것 같은데 이 양측의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플레이를 주도하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최초 공습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사실상 이란의 제공권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는 이란 군과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일례로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이스라엘이 그 혼란의 상황에서도 시리아군의 중요 시설을 계속 타격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표는 첫 번째 군사적 목표는 물론 핵시설 타격도 있겠지만 지금 이란 군의 여러 가지 군사적 역량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려야겠다.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군이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걸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이 사실 지금 만류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 이런 나라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 천궁2 수출했잖아요. 예. 그 용도가 뭐였냐면 혹시 이란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이란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이란이 사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예. 있었고, 근데 이런 군사력이 지금 계속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속으로는 기쁘죠.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핵 협상에 복귀해라, 또 평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상상을 해봐요. 아예 이참에 핵 개발해버리자, 아주 전력을 다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좀 빨리 수습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지금은 후자입니다. 미국하고 협상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 외교를 성공적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4월 달에 핵 협상을 할 때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랑 이란 오해하지만 내가 너랑 핵 협상을 하지만 너한테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정성 있는 제안들을 우리한테 하거나 변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공격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60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되게 미묘한 게 그 60일이 되던 때가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나고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봤지? 우리 거짓말 안 해. 너 제대로 된 행보를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야 라고 하고, 야, 지금 협상을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건데 라고 했는데 지금 4일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거의 초토화했죠. 그래서 지금 되게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미국한테 받았던 제안보다 더 나쁜 제안을 지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항전할 것인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전할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안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카미카제로 산화하던가 끝까지 싸우고 그 두 선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률로 따지자면 이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미국하고 생각합니다. 협상해버리면 지금 이란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또 지금 국내로 가보면? 그래서 그게 네. 가장 무서워합니다. 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도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상황이면 싸우다 죽자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미국 정부에서 좋은 그 당근을 제시해가지고 협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그 핵심 주적이 거의 멸망하게 하는 그 목전 앞에 두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그럼 포기하겠냐? 거기서 과연 포기를 하겠냐가 관전 문제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까지 진정성 있게 막겠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 향후 향배를 결정하는 핵심 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네.
공격하기 2주 전에 오펙한테 증산 요청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오펙 증산 요청한 건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석유 유가가 오를 거를 알고 미리 한 것. 그 다음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 워싱턴 정가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죠.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줄 알았겠느냐. 이렇게 모든 20명의 군 장성들을 다 날리고 이렇게 핵과학자까지 하는 여기까지 할 줄 알았냐? 그거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냉전 이후부터 미 정부가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얼마나 매달려 했으니까, 왔었어요. 근데 다 잘 안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호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옵션 얘기를 안 하다가 좀 약간 그런 가능성들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에 갔던 니미츠 항공전단이 지금 중동으로 막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 본토에서도 공중급유기들이 지금 떼거지로 지금 유럽으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골칫거리였던 이란을 완전히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이게 뭐 핵협상에도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핵협상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란은 나가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 달라요? 그 이제 중동 사람들 특유의 스타일인데 저도 이제 방위산업 관련돼서 중동에서 영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마치 살 것 같은데 사진 않고 계속 보기는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솔직히 이제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분명하게 이란은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이용하면 아까 이제 뭐 전에 노벨 마 평화상. 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럴 가능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면 이 정도는 이제 이란한테도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낮죠. 얼마나 충격이 많이 된다면 그래도. 네, 되게 낮는데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정말 라스트 리소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정말 쓸 수 있는 할 수 카드가 있는 게 없을 요거밖에 때 없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수어사이덜 미션입니다. 그거는 자살행위인데, 왜냐하면 그걸 막게 되면 미국의 개입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군 중부 사령부도 그 카타르에 들어가 있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막았다라는 거는 미국에게도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자기네들이 개입할 수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한테는 자살행위고, 또 하나가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게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에너지를 거의 다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중동에서 수입하는 라인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거 막았다가는 일단 중국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이제 나 끝났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적들한테 이렇게 장난감으로 죽진 않게, 내가 죽더라도 산화하겠다라고 같이 죽자 하지 않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건 낮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유가가 12%까지 올랐어요. 브렌트 서부 텍사스 유가하고 그다음 브렌트 유가 78달러까지 올랐는데 다시 5%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막을 거라는 예, 거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심지어 뭐 다양한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도 그렇게는 아니고 이 긴장 상태가 유지돼서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유가가 형성될 거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배럴당 16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보고서는 있는데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보고서들이 나와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지금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란이요 보복을 멈출 수도 있다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아니요.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조건이 실현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비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돼서 이란을 공습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많이 짰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걸림돌이었던 게 방공망이었어요.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이 또 보복으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나 심지어 유럽까지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죠. 그냥 이란의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란이 정말 코너에 몰려서 미국이 원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영향을 북한에 분명히 줄 겁니다. 북한도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을 보고 북한이 네, 우리도 겁에 저렇게 질려서.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트럼프의 그 관심이 온통 이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좀 사이드로 밀렸으니까 좀 더 네. 여지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란 문제가 정리되면 아마 북한 문제도 다시 접근을 할 거예요. 다음은 우리다라는 건 네. 분명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 교수님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예.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지금 대전략은 피벗 투 아시아 회기거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근데 못 오고 있었잖아요. 자꾸 오바마 행정부부터 발을 빼고 가려고 하면 잡히고 발을 빼고 가려고 하면 잡혔는데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미국의 전략 포커스는 동아시아 쪽이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국으로 대상으로 올라올 텐데, 근데 이란과의 북한 관계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거기는 뒷배가 상당히 강하게 있으니까 그 진행은 지금 이란이 당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지렛대를 갖고 있어서 좀 다른 양상이 되겠지만 뭐 이미 준비는 하고 있겠죠. 북한도. 왜냐하면 이란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가 다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늘 원했던 건 통미봉남이었거든요. 우리는 미국을 통하는 대신 남한과는 관계를 끊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란 이후에 넥스트다? 이 이란 끝나고 우리가 직면할 그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라고 하는 너무 것을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 쪽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의 판이 물론 이제 희한해졌어요. 친미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을 싫어하는 형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형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굉장히 큰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북한 정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준비와 고뇌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중동이 불안정한 것은 이제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디펜스 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